남해 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두 번째 시입니다. 꽃밭 김수복.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힘이 자꾸 빠지는 흐린 봄날에는 작은 꽃밭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 이리저리 벌떼들이 잉잉거리는 오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물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는 절망하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흐린 봄날에는 갖고 싶다. 세 번째 시입니다. 새떼를 베끼다. 위선환. 새떼가 오가는 철이라고 쓴다. 새떼 하나는 날아오고 새떼 하나는 날아간다고 거기가 공중이다 라고 쓴다. 두 새떼가 마주보고 날아서 곧장 맞부닥뜨려서 부리를, 이마를, 가슴뼈를, 죽지를 부딪힌다고 쓴다. 맞부딪힌 새끼리 관통해서 새가 새에게 뚫린다고 쓴다. 새떼는 새떼끼리 관통한다고 쓴다. 이미 뚫고 나갔다고 날아가는 새떼끼리는 서로 뒤돌아본다고 쓴다. 새도 새떼도 고스란하다고 구멍난 새 한 마리 없고 살점 하나, 잔뼈 한 조각, 날개깃 한 개 떨어지지 않았다고 쓴다. 공중에서는 새의 몸이 빈다고 새떼도 큰 몸이 빈다고 빈 몸들끼리 뚫린다고 그러므로 공중이다 라고 쓴다. 네, 복습합니다. 잠깐만요. 상징물은 표면적 존재 너머에 상징물 그 자체 너머에 그 너머의 그 무엇, 너머의 그 무엇을 상징으로서 함의한다 그러죠. 상징물은 상징물 그 너머의 무엇, 그 너머의 그 무엇, 네, 그 무엇을 상징으로서 함의한다 라고 하고요. 네, 잘 기억나시죠? 어떤 어휘, 상징물을 말하는 건데요. 독자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관습적 상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복을 통해서 상징의 의미를 작가의 의도대로 드러낼 수가 있겠죠. 반복은 독자로 하여금 그 어휘 너머의 그 무엇을 작가의 의도대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작가가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어떤 독한 삶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뜨거운 사랑으로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그럴 때는 반복을 통해서 그 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독함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그걸 상징하고 싶으면 반복으로써
네, 독자에게 그 어휘 너머의 그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복과 이에 따른 리듬은 네, 반복을 하게 되면 리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반복을 하게 되면 리듬이 저절로 생기는데 그 리듬은 상징의 암시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반복, 리듬, 상징의 암시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상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길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의 알맹이가 상징을 만든다라고요. 이야기 알맹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물론 여기 예시가 하나 있으니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신데렐라인가요? 또 콩쥐팥쥐 하면은 거기서 이야기 알맹이가 뭐죠? 거기서 이야기 알맹이는 그 계모와 또 딸과의 그 관계, 네, 그런 게 이제 이야기 알맹이죠. 그 사연 같은 것, 그런 것이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자, 이 시를 읽어보시면,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남의 금산, 네, 남의 금산이요. 제목이 남의 금산이래요. 네, 남의 금산,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라고 제가 나 혼자 있네 라고 했는데 그냥 얼핏 보면 사랑하는 여자가 좀 이렇게 떠난 어떤 시련? 그렇죠. 어떤 시련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시련에 빠진 어떤 남자가 느끼는 그 슬픔, 네, 그걸 이렇게 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돌 속에 묻혀 있다가 해와 달이 끌어주었고, 울면서 떠나갔고,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푸른 하늘가 나 혼자 있대요. 그래서 좀 느낌이 비슷한 이렇게 어떤 시 생각나죠. 니마 금을 건너지 마오 라는 시 기억나시죠? 니마 금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코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 어찌할꼬 라는 네. 그 시를 토대로 해서 그 시에 이제 그 알맹이가 뭐죠? 물에 빠져 죽음이죠. 네, 물에 빠져 죽음의 모티프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단순한 시련의 시로 본다면 그냥 어떤 사랑을 잃고 시련에 빠져 있는 한 남자의 슬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공무도화가라는 물에 빠져 죽음의 모티프를 공무도화가에서 따온 것이라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상징이 되죠. 한 여자도 구체적인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돌도 다 상징이 될 수가 있겠죠. 봐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라고 해요.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어때요? 그 돌무덤 속에 묻혀 있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돌 속을 떠나갔네 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돌은 살아있는 곳이죠. 죽음이 아니고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의미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돌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뭐 돌섬이나 아니면 돌이 많은 어떤 바닷가, 뭐 이런 데 살고 있었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돌은 여기 돌이 자꾸 반복되는 걸로 봐서 돌이 아무래도 그 변치 않는 단단한 사랑, 그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어떤 단단한 사랑 같은 것을 동시에 두 가지 의미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또 삶의 현장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삶의 현장이 돌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는 곳도 돌 같은 삶이고 또 돌이라는 그 어떤 풍경 속에서 사는데 사랑도 돌같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단단한 사랑이에요. 그 속에 묻혀 있었네 라고 합니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그 여자를 사랑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층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여자가 사랑해서 같이 그 변치 않을 것 같은 절대 이렇게 단단한 그런 어떤 사랑에 나도 같이 빠졌다라는 말로도 보이지만 그 여자가 사는 곳이 바로 그 돌 많은 섬이라면 나도 그 섬에 가서 같이 살았다라는 의미층을 두 가지 의미층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되게 힘든 삶, 뭐 고단한 삶, 그런 어떤 고단한 삶 속에 사랑하면서 같이 살았었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두 가지가 딱 들어맞죠. 돌 많은 동네에서, 돌 많은 섬에서 같이, 여기가 남해 금산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돌 많은 섬에서, 어떤 돌처럼 단단한 사랑을 하면서 살았었네로 보입니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이것도 다 이제, 만약에 공무도가에서 도화가에 알맹이를 가져온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이죠. 이제 어느 여름이래요. 어느 여름. 그러면은 한참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시간들을 말하겠죠. 청춘. 그 여름에 뜨거운 청춘이었을 때 비 많이 오고, 그 말은 아무래도 불행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말이겠죠. 다 상징이겠죠. 이제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어쩌면 그 마을을 그 세계를 마을이나 그 돌마을, 돌이 많은 마을이나 섬이나 거기서 떠나갔단 말도 되지만 사랑을 남겨두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서도 그 같은 어떤 삶 속에서 돌 같은 삶 속에서 단단한 사랑을 하면서 그 돌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얽히는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해와 달은 세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월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세월이 더 끌어줬다라고 시간요. 이게 돌 속을 떠나갔는데 그렇게 떠나간 것은 바로 그 세월이 끌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결국 떠나가게 되잖아요.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남았네. 그렇죠.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남았대요. 그리고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나 혼자 남아서 그죠. 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이 말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슬픔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슬픔의 크기를. 근데 이제 바닷물 하면 어때요?
어떤 탄생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써 돌아갈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슬픔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뭐랄까, 어떤 모티프죠? 모티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에 빠져 죽음의 모티프, 이거를 이제 어떤 다른 시, 우리 같은, 지금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가요잖아요. 아니, 고대 서정 시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대 가요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만한 시에서 그 알맹이를 그대로 따와서, 네, 소재로 삼아서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설화나 신화, 아주 고대 시가에서도 따올 수 있고요. 설화나 신화의 중심 소재가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한 번쯤 이런 시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굉장히 우리가 시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에 박힌 방법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고대 시가에서 그 소재를 따와서 현대에 맞게 새로운 시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제 시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해 보라고 낸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꽃밭, 김수복,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꽃밭, 실제 흙이 있고 풀이 있는 그런 꽃밭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시에서 그러면 대부분 아니죠. 아니고 뭐요? 꽃밭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네, 실제는 꽃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이 자꾸 빠지는 흐린 봄날에는 작은 꽃밭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 이쯤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 다음에. 네, 근데 이렇게 강조해서 앞에다 빼놨어요. 한년으로 따로 처리해놨죠. 네, 한행, 한년. 이게 이제 꽃밭을 여기서 한번 꽃밭이라고 했는데 뭔가 꽃밭, 뭔가 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요. 이렇게 뒤에서도 또 반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힘이 자꾸 빠지는 흐린 봄날에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봄날 하면은 비발디의 사계에서 봄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통통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고 생동감이 있고 좀 막 뭔가 솟아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힘이 자꾸 빠지는 흐린 봄날이래요. 봄날은 봄날인데, 그죠? 그때 작은 꽃밭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기도 하고 미국의 시인이기도 하는데 엘리어트라고 하죠. 영국에 가면 다 영국 시인이라고 그러고 미국에 가면 다 미국 시인이라고 하죠. 엘리어트의 가장 유명한 시는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프레드 프루프럭의 연가라는 시가 있고 또 하나는 웨이스트랜드라고 황무지라고 해석되죠.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 첫 행이 그래요. 부녀 이야기도 나오는데 첫 행이 뭐라고 나오냐면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라고 해요. 그러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일까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꽃 피고 새가 울고 나비는 아직 안 날아다니나요? 4월이면? 네. 꽃 피고 새가 우는 이런 그 4월,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4월이 왜 가장 잔인한 달일까요? 그 웨이스트랜드 제목이 상징하듯이 황무지예요, 황무지. 자, 인간이 사는 어떤 현대 문명은 황무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든 것이 파괴되어가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꽃피고 새가 오는 그 신나는 봄날이 아주 잔인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떤 그 힘이 쭉 빠지는 그런 흐린 봄날에는, 그죠? 힘이 쭉 빠지는 그런 흐린 봄날에는 작은 꽃밭 하나만이라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자기도 웃음꽃 피우고 싶은 어떤 그런 근거를 말하겠죠. 꽃밭이라는 게 자기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네,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다. 웃을 일이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벌떼들이 잉잉거리는 오후라고 했네요. 저는 이 벌떼들이 잉잉거린다라는 말 들으면은 저 예이츠 시에서 보면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벌떼 윙윙거린다라는 아주 생생한 느낌이 들게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자, 이리저리 벌떼들이 잉잉거리는 오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하는데, 벌떼들이 잉잉거린다. 지금 요 위에서는 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축 처지는 느낌, 정태적인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시각적인 데다가, 근데 또 벌떼 잉잉거린다는 청각적인 느낌을 주니까 벌써 뭔가 탄력이 생기죠, 시에. 청각적인 이미지가 딱 들어오니까 탄력이 생겨. 벌떼들이 잉잉거리고 이렇게 그런 오후가 됐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오면은 어떤 벌떼의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약간은 뭐랄까요, 폭력? 아니면 어떤 뭔가 격변, 폭력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침입자 같은 거죠. 뭔가 절망을 주고 희망을 꺾는 것. 네. 그런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서양에서는 좀 꽃밭, 정원 이러면은 뭔가 좀 영원성을 가져야 돼. 영혼이 아니고 영원성. 네. 왜냐하면 거기는 정원 같은 데다 무슨 이렇게 뭐랄까 어떤 조각 같은 걸 자꾸 놔두죠. 그런 조각 같은 것들이 변치 않기 때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물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는 절망하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흐린 봄날에는 갖고 싶다라고 합니다. 네, 꽃밭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꽃밭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료해지죠. 뒤로 갈수록. 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반복으로 이렇게 상징을 만들어가는 그 사례가 이 시입니다. 네. 그래서 흐린 봄날, 그렇죠?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맞아?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봄에, 그러니까 어떤 우울함이 자기만 우울할 때, 그런 우울한 봄날이 되면 자기에게도 웃을 수 있는 어떤 자기도 그렇게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를 갖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꽃밭이 계속 반복되면서 꽃밭 너머의 그 무엇, 꽃밭 너머의 그 무엇이 여기서는 뭘까요? 그 무엇을 상징하죠. 여기서는 바로 봄날에 웃을 수 있는 어떤 이유를 하나 갖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새떼를 베끼다. 위선환 시인의 시입니다. 네, 새떼가 오가는 철이라고 쓴다. 새떼 하나는 날아오고 새떼 하나는 날아간다고 거기가 공중이다 라고 쓴다. 이게 쓴다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쩐지 메타시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정확히 여기서는 메타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봐요. 새떼가 오가는 철이라고 쓴다. 새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새때가 오가는 철이라고 쓴다. 여기까지는 그냥 새때일 수도 있죠. 현실의 새때. 근데 여기서부터 봐요. 새때 하나는 날아오고 새때 하나는 날아간다고. 거기가 공중이라고 쓴다. 이 말에서 단순히 새때가 아니고 새때 너머의 그 무엇을 상징하겠구나 생각해야겠죠. 네, 일단 생각하면서 이거요. 새때 하나는 날아오고 새때 하나는 날아간다. 거기가 공중이라고 쓴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느낌이 이제 오죠. 우리 공중이란 말 참 많이 쓰죠. 공중이 뭐죠? 공중. 한자로 쓰면 빌공자의 가운데중인데, 가운데가 비어있는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비어있는 가운데. 어디일까요? 비어있는 가운데가 하늘과 땅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 비어있는 그곳, 그곳을 이렇게 공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공중이래요. 공중은 텅 비어 있는데 새때는 꽉 차 있는 거죠. 이렇게 가득한 게 때잖아요. 때. 듬성듬성 있으면 새때라고 안 그러죠. 멀리 서로 막 떨어져 있으면 새때라고 안 그러겠죠. 근데 꽉 새들이 막 모여가지고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이, 그걸 새때인데, 그건 텅 비어 있는 공중에 새때가 그냥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뭔가 가득 참과 또 비어 있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때가 막 옮겨 다니죠. 뭐 천수만이나 이런 어떤 철새 도래지 같은 데 보면 새들이 막 떼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 걸 이제 흔히 어떤 새때 군무라고 하잖아요. 군무, 떼춤. 떼춤이라고도 하고 군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원형적 상징의 관점에서 보면 새는 뭘 상징할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새에 대해서 익숙한 어떤 관습적 상징으로서 이해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반복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쓰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원형적 어떤 상징의 관점에서 보면 새가 뭘 상징할까요? 우선 새 그러면 좀 높은 것, 그죠? 또 상승, 뭐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뭐 비상한다고 그러죠. 비상. 또 뭐 새 그러면 뭐랄까요, 그 자유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자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새가 많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뭐 티벳 같은데 뭐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새 밥으로 이렇게 놔두기도 하죠. 공중에다가. 또 죽어서 돌아가는 어떤 존재,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영혼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또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해방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원형적 상징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도 인간 집단에 속하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새때가 마주보고 날아서 곧장 맞부닥뜨려 부리를 이마를 가슴뼈를 죽지를 부딪힌다고 쓴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새가 마주보고 날 때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새때가 이렇게 마주보고 부딪히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패싸움이죠. 인간이 때를 지어가지고 맞부닥치면 그건 패싸움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때가 마주보고 날아서 곧장 맞부닥뜨려서 부리를 이마를 가슴뼈를 죽지를 부딪힌다고 쓴다. 맞부닥친 새들끼리는 관통해서 새가 새들에게 뚫린다고 쓴다. 이렇게. 뭔가 서로 파괴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달라집니다.
세 때는 세 때끼리 계속 세 때가 반복되죠. 그래서 반복으로 상징을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세 때는 세 때끼리 관통한다고 쓴다. 여기서는 뚫린다고 쓴다라고 했는데 관통한대요. 관통. 통한 거죠. 이렇게 뚫려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통한다고 이렇게 소통하듯이 세 때는 세 때끼리 네, 관통한대요. 어떤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때끼리 이렇게 딱 정면으로 부딪혀도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서로를 향해서 꽝 하고 부딪힐 것 같이 이렇게 통하지만 관통한대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네, 관통해요. 그래서 이미 뚫고 나갔다고 날아가는 새떼들끼리는 서로를 돌아본다고 쓴다. 네, 서로를 돌아본대요. 자기를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런데 새도 새떼도 고스란하다고, 그러니까 다친 데 하나 없고 그대로라고 하죠. 온전하다고. 구멍난 새 한 마리 없고 살점 하나 잔뼈 한 조각 날개 깃 한 개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쓴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무사해요. 왜 그럴까요? 네, 저 위에서 이렇게 좀 살짝 느낌이 있었죠. 이렇게 공중이래요. 공중은 텅 비어 있음. 네, 새 때는 꽉 차 있음. 그러니까 새가 가득 차 있음으로 본 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그런데 새는 네, 새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가볍죠. 새는 네,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서는 새의 몸이 빈다고, 새가 비어 있다고 이렇게. 새 때도 그 큰 몸이 빈다고. 새도 비어 있고 새 때도 비어 있으니, 그죠? 빈 몸들끼리 뚫렸다고. 그러므로 공중이라고 쓴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비우지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득 차 있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 뭐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새 때도 어떤 욕망의 대상을 두고 서로 부딪히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그 비움, 새는 이미 비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빈 공중에 있듯이, 빈 공중에서 사는 이유는 새가 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는 어떤 비움의 도를 아는, 그러니까 득도의 경지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네, 상징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공중이다고, 그죠? 왜냐하면 새도 비어 있는데 새떼도 비어 있고, 그래서 새와 새떼가 있는 곳은 다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중이라고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는 비움의 도를 안대요. 네,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도 네, 통하죠.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통해.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새떼끼리는 서로를 돌아본다고 쓴다. 관통하거나 서로를 이렇게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싹 서로 지나가 놓고는 서로 이렇게 돌아다 봐요. 너도 잘 통과했군. 나도 잘 통과했는데,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이심전심 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탁 아는 거죠. 통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새떼라는 어떤 대상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계속 반복하면 상징이 점점 역료해지죠. 네, 그래서 반복이 상징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상징을 만드는 4가지 대표적인 거죠. 꼭 이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표적인 건 4가지. 동일화에서 상징은 시작된다라고. 동일화에서 상징은 시작된다라고 하고, 동일화 2가지 뭐 있었죠? 하나는 투사와 동화가 있었고요. 또 의도적인 반복이 상징을 만든다.
병치적 상황의 연속이 상징을 만든다. 이야기의 알맹이가 상징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다음 영상부터는 인유와 패러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